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 미디어 프로파일링 코너죠. 두 분의 전문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신다니까 예. 벌써 응원 문자들을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 Y파랑새님, 문희정 평론가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부산 블루 오브 더 블루님, 문평론가 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응원 문자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오호. 여러분, 네. 제 응원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아니, 열심히 단체로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뭐 지휘자들 단체로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어디 가셨는지 아니, 아무도 제가 의사 표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봤을 때는 교수님 응원 문자들 속에 제 거 딱 2개 있어서 요거 아닙니다. 뽑힌 무슨 것 말씀이세요? 같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작진이요. 네, 들어오셨습니다. 아, 이제 쉬리님, 왔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화이팅하세요. 열심히 건조하게. 네. 예, 전 세계 이목이 지금 한반도에 쏠리고 있죠. 북한에서 연달아 미사일을 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동해상으로 쏜 대응 미사일 한 발이 오히려 우리 측 기지 안에 떨어져서 낙탄 사고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에서 엠바고를 걸었다고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엠바고 거는 상황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엠바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예. 신사협정이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관과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또는 대통령실이든 이 기관과 기자 이제 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출입 기자단이 있는데 그 기자단 간의 협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언제 엠바고를 거냐면요. 대체적으로 대통령께서 특정한 날에 기념사를 하실 경우 네. 그 미리 기념사를 다 배포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3.1절 기념사다 하면 3.1절 10시 행사를 하면 10시 전에 이미 다 원고는 다 배포가 되고요. 언론사에 대신 보도를 몇 시 이후에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엠바고고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그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선박을 구조하는 작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소말리아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 작전 하기 전에 이미 다 알아요. 언제 할 거라는 거. 대신 보도는 작전이 시작된 이후에 해달라. 이런 게 엠바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의 동선이 노출되는 걸 미리 예방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정보가 나갔을 때 작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엠바고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엠바고를 걸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사고잖아요. 그렇죠. 사고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 SNS가 워낙 발달을 해서 네. 그 사고가 나자마자 막 화염 휩싸인 장면 그다음에 폭발음 이런 거 다 SNS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휴대전화로. 예. 근데 이걸 엠바고를 걸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변 주민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이제.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보니까 119에 전화 엄청나게 쇄도했죠. 시청에도 쇄도했죠. 언론사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주민들이. 경찰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뭐 무슨 일이냐 대체. 네. 아니 이게 사고가 났는데 인명피해 없습니다. 우리가 수습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잠이라도 제대로 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아예 보도를 못하게 하면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도 못하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 저는 언론사에 꼭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엠바고는 아까 말씀드린 신사협정입니다. 네. 언론사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보도해야 돼요. 예. 군에서 엠바고를 걸어도 그렇죠. 예를 들면 작전이나 비밀이나 보안과 관련된 엠바고는 지켜줘야 되지만 네. 그게 아니고 일반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언론사가 반드시 엠바고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엠바고라고 하는 것이 잘못 오용되면 네. 어떤 정부기관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밝히고 싶지 않은 거 네. 좀 숨기고 싶은 거 이런 거 엠바고 걸어가지고 시간 끌고 나중에 다른 얘기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엠바고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이 당시에 걸렸던 엠바고가 작전상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것만이었습니까? 아니면 사고 발생 이후에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엠바고를 별도로 걸었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대응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그게 시점이 있었고 그 시점이라면 그 뒤에 발표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도를 안 한 걸 보면 네. 아마도 이 사고까지도 엠바고로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제가 물론 공식적으로 제가 밝힌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네. 만약에 발사한 것만 엠바고로 걸었다면 발사한 이후에는 보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발사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고예요, 사고. 네. 그럼 이 사고는 보도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엠바고를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는 것을 몇 시 이후에 할 거니까 그 이후에 보도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언론사가 만약 이것까지도 엠바고를 건 것을 받았다고 하면 네. 그건 잘못된 엠바고고 언론사는 그런 엠바고가 있더라도 보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여기에 이어서요. 어쨌든 지금 교수님 설명 주신 것처럼 강릉 시민들께는 이 상황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전쟁 상태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쏴대고 네, 맞습니다. 뭔가 긴장이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는 네. 불안이 고조됐는데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어떤 신문에서는 일면에 전혀 이 기사가 없고요. 네. 특정 신문은 또 일면에 보도가 되고 일면에.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일면 이면 하니까 우리 그 신문 지면으로 신문을 안 보시고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렇죠. 무슨 의미냐면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그 신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로 생각하는 걸 일면에 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일면으로 대부분의 언론사는 일면 실었어요. 네. 근데 안 실은 언론사가 2개 언론사가 있어요. 아하. 그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두 군데 실지 않았는데 아, 예. 사면 뭐 이 3면 4면이 실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볼 때는 그 이슈가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사가 일면에 뭘 실을 거냐, 그것도 일면 탑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제일 그렇죠. 첫째 기사를 뭘 선택하느냐는 그날의 그 전날 또 그날 아침까지 보도된 내용 중에 또 일어난 사건 사고 중에 또는 이슈 중에 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하는 분을 판단하는 건데 네.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나 중요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 포탄이 다시 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바로 민가에서 700m 떨어진 곳이에요. 네. 만약 이게 조금이라도 빗나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이거를 안 다뤘다? 이건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언론사들이 본인들이 지향하는 어떤 정치 지향적인 부분들이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희정 저는 평론가님, 예. 그 외신에서도 사실은 엠바고 관련된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전제로 돼야 될 게 있어요. 네. 언론이 사실 독자인 국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이 저널리즘의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때, 다 지키고 있을 때 사실 그엠바고와 관련돼서 외신 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예. 우리가 보는 외신들이 사실은 소위 말해서 그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 보도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인용하는 외신들은 뭐 뉴욕 타임스, BBC, 뭐 그렇죠. 르몽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엠바고와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들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사실 지금 우리 언론이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매체 환경이 변했고 SNS가 발전을 했고 이걸 떠나가지고 설사 그런 상황이었어도 언론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면 우리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고 있어라는 믿음만 있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에 대해서도 군에 대해서도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그 어느 무정부 시대고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얘기까지 자조적으로 나올 정도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엠바고 문제까지 터져버리니까 이것 봐. 그 시간 동안 뭔가 꿍꿍이가 있었을 거야라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명분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네. 엠바고는 최소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하고 언론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죠. 정치 권력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가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언론이 판단해서 엠바고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는 보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괴 납치 사건에서 예, 그 피해자 인질의 생명을 위해 맞습니다. 이런 거는 지켜줘야죠. 지켜줘야죠, 그건 당연히. 그런데 그런 그렇습니다. 것은 오히려 가끔씩 깨서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기도 하다가 맞습니다. 이건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보도해야 될 때는 안 권력을 하죠, 위해서 또. 예. 엠바고 지켜드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또 일부에서는 그럼 이 사고가 왜 생겼느냐를 이제 보도하시면서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지나치게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군의 훈련을 잘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보도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출동 가능하고 언제든지 전비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훈련을 예를 들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해상 사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문제다. 육상에서만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육상에 사격하는 거 해상을 사격하는 거 미사일 쏘는 게 다른가요? 그러면
첫째 그 문제가 저는 질문이 들고 두 번째는 네. 예를 들어서 실제 사격 훈련을 안 하더라도 준비는 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정부에서 훈련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게 더더욱 웃겨요. 저는 언론이라 하면 어느 정부가 이거 정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군은 항상 어떤 상황에든 대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평상시에 그걸 안 하려면 군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군이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네. 기사를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내 탓 공방하지 마. 다른 사람 탓 안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의 기사를 그것도 언론사가 써요. 저는 더더욱 이게 언론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정부 권력이든 군 권력이든 시민사회 권력까지도 그렇죠.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군이 제대로 대응 안 하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 안 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지. 네. 이 지금 이번에 잘못 미사일이 떨어진 게 문재인 정부 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전원인적 원칙을 기본적으로 안 지키는 그런 보도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저는 문희정 과연- 평론가님 예. 말씀하신 신뢰의 문제로 바로 이어지네요. 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이 현장에 직접 갔다 오셨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은 네. 통제가 엄청나게 됐단 말이죠. 네. 사실은 그 첫 번째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갑자기 그 기사가 지워지고 나서 내용이 다시 달라지면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이에 시간적 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다면 과연 기자들이 그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기자들 접근 허락 안 되는 못 상황 가죠. 아닙니까? 못 그러면 가죠. 예. 원인에 대해서는 군 스스로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군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풀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은 해도 되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 군이 정확한 원인을 스스로 밝혀내지도 않았고 현장이 공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언론이 나서가지고 원인은 이거다라고 단정 지어주는 게 과연 이게 언론이 하는 역할인가라는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 언론에 대한 우리 독자분들의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 사건과 연관돼서 아무래도 문희정 평론가님이 주목하시는 건 외신 네. 모니터링 하실 텐데 주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겠죠? 일단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탑으로 항상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기사를 제가 쫙 살펴봤는데 예.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은 네. 상당히 이제 팩트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게 외신들은 이제 뭐 섣불리 분석하지도 않고 하지만 동북아 정세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이 어떤 반응이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북한의 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쫙 써놨어요. 네. 근데 거기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상황은 쏙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빠져 있어요? 한국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요. 아, 우리가 늘 걱정했던 예. 우리가 당사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항상 우리가 당사자가 돼서 우리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 뒤쪽에 미국하고 일본을 끌고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아, 네.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국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아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왜 남한 정부 빠져라라고 얘기를 아예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보도를 할 때 더 이상 이 북한 문제나 북핵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역할은 없다라고 치부를 하고 있는 게 보도상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북한 관련된 거는 미국이 결정하면 한국은 따르기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뭐라고 하면 일본이 더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예. 우리 운명이고 우리 일이고 우리가 주체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주제 좀 바꿔보죠. 비속어 논란 윤 대통령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정부와 여당의 언론에 대한 압박 네.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학에서 언론을 공부하는 쪽에서는 위협 효과라 그래요. 영어로는 위협 칠링 효과요? 네, 칠링 이펙트. 아하. 그러니까 위협하는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네. 압박을 가해서 언론사로 하여금 보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얼어붙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발 고소를 한다 그런 거죠. 뭐 지금 정치권에서 MBC를 대상으로 해서 고발 고소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압수수색을 하는 거. 네. 언론사는 물론 MBC는 아직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예전에 정부에서 압수수색한 시도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압수수색 같은 것도 상당히 압박이 되는 거고 음흠. 또 하나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세무조사를 하겠다. 세무조사.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아닌지는 좀 조사를 해봤는데 뭐 세무서 쪽에서는 정기조사라고 하는데 MBC하고 YTN만 조사를 하더라고요. 세무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사실은 왜 그러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일정이 지금 MBC를 압박하는 일정과 겹쳐 있어요. 아하.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MBC에게 압박이 될까?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는요. 일단 기자 개인 입장에서도 고발 고소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순간 엄청나게 피곤해져요. 그렇죠. 변호사 선임해야죠. 조사받으러 가야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업무나 자기가 하는 일에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게 되고요. 네. 기사 쓰는데도 다음부터는요. 고소고발 안 당하려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네. 그 언론사도 마찬가지. 언론사 같은 경우 또 하나는 또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영화, 네. YTN 같은 경우 민영화 논란도 있고 MBC도 지금 그런 논란이 좀 생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항들은 결국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바꿔가지고 정치 권력이 아닌 경제 권력이 언론사를 장악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 권력이거든요. 네.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이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네. 경제 권력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 방안으로 민영화는 갈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징검다리 역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희정 평론가님, 저희들이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외신 보도들 많이 접하는데 특히 최근에 국제기자연맹에서 뭐 규탄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제가 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니 핫바이크 상황은 뭐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렇죠. 근데 뭐 그거에 외신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대응하는 대통령 측의 반응이 외신 입장에선 정말 이해 안 되는 반응들이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관련해서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이게 제가 사실 국제정치 평론을 2016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그 정권이 언론을 직접 겨냥하고 그다음에 언론인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이런 상황들은 저는 전제 군주 국가나 아하. 독재 국가 상황을 얘기하면서 참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그걸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 국제기자연맹에서도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누가 봐도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국제기자연맹의 어떤 이야기들,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아 이거는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분위기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 정부가 스스로 외신의 어떤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런 논란을 일부러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 관심을 정도로 끌기 예 아니 굳이 설마요. 걸고 넘어지지 않아도 될 문제를 계속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외신이 네. 아니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 라고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데 아하. 아무래도 관심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 아니 바로 어제도 그 바이든 대통령 플로리다 가서 또 실수하셨죠? F-word 욕한 거 바로 나왔는데 뭐 별 문제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왜 그랬냐 보면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너무 크게 문제를 맞아요. 일으킨 게 아닌가.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을 수 없죠. 있어요. 뭐 미국 의회가 그렇다고 뭐라고 아이, 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 네. 그랬구만 그러니까 넘어가죠.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뭔가 아니라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자꾸 꼬이기는 거예요, 스텝이. 그래서 예, 언론사까지 예. 지금 억압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예전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욕하는 게 한마이크 상황에서 잡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지율 20%밖에 안 되는 너는 입을 닥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마는 거죠. 뭐. 근데 그러고 말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고 맙니다. 그걸 나중에 만나면 또 서로 악수하고 웃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도한 언론사를 압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안타깝네요. 여기다가 또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에 대해서 또 정부가 막 들들이 막 네. 날립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논란도 비성어 논란도 결국 더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치 권력에 대한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예. 또는 뭐 이런 비유적인 어떤 희화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언론의 역할이나 카툰의 역할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은 끊임없이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왜 언론에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알 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감시가 네. 필요하고 그 감시를 언론이 하라고 우리가 위임을 해준 건데 그 언론이 그런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뭐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네. 자기들이 보여주기 싫은 것을 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안도 그러니까요. 표현의 자유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바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결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언론에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돼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많이 공격받을 때도 사실 본인을 풍자한 거 가지고 그 언론사를 그렇게 압박하거나 또는 그 풍자를 한 사람을 공격한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뭐라 그러긴 했죠. CNN 기자 네.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그 정도였죠. 뭐.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지봉 교수님, 문희정 평론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